지금부터 우리가 펼쳐볼 건요, 그냥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이건 500년도 더 전에 미지의 바다를 향해 떠났던 한 탐험가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일기장이죠. 당시 금보다 비쌌다는 향신료, 그걸 찾아서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최초로 열었던 바스코다 가마 함대의 기록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이 어떻게 세계의 지도를 또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았는지 그 첫걸음부터 생생하게 따라가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배를 띄우기 전에 이 여정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그 무게감부터 좀 느껴볼 필요가 있어요. 바스코 다가마는요,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에게 그냥 좀 유명한 탐험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젤란, 그리고 콜럼버스와 함께 말 그대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적인 영웅이었죠. 그의 임무는 무려 100년 동안이나 포르투갈이 바다에 쏟아부었던 모든 노력과 열망의 정점을 찍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장대한 이야기의 첫 장을 제대로 한번 맛보려면요. 우리도 그들의 항로를 따라가 봐야겠죠? 우선 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로 나갔는지 그 거대한 야망의 시작을 들여다보고요. 그 다음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함대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지도에도 없던 망망대해로 뛰어든 그들의 고독했던 항해를 따라가 본 뒤에 마침내 낯선 땅에서 마주한 아주 극적인 첫 만남의 순간까지 함께 가보시죠. 아니 대체 뭐가 이 사람들을 그 가족들과 다 헤어져서 목숨 걸고 세상 끝으로 내몰았을까요? 그건요, 단순히 탐험가로서의 명예나 영광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 거대한 항해를 움직인 진짜 동력은 바로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상품 중 하나였던 향신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트에서 파는 후추, 계피가 아니에요. 당시의 후추 한 알은요, 말 그대로 같은 무게의 은이랑 바꿀 정도였고요. 계피나 정향 같은 건 왕이나 최고위 귀족이 아니면 구경도 하기 힘든 엄청난 사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향신료를 독점한다는 건 유럽의 부를 통째로 거머쥔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이 향신료가 오는 육상 무역로는 베네치아나 제노바 같은 이탈리아 상인들이 꽉 쥐고 놔주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인도로 가는 새로운 바닷길을 뚫는 것만이 이 독점을 깨고 부의 흐름을 완전히 자기들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야말로 국가의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당시 향신료 무역이 얼마나 남는 장사였는지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이건 다 가마 함대가 실제로 가서 알아낸 정보인데 인도 캘리컷 현지에서 후추를 4크루자도에 사잖아요. 그럼 이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시장으로 오면 15크루자도가 되는 거예요. 거의 4배 가까이 뛰는 거죠. 정향이나 계피는 2배 정도 되는데 생강은 어떻습니까? 4짜리가 21이 돼요. 이건 5배가 넘게 폭등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차익. 이게 바로 수많은 배와 선원들의 묵심을 담보로 미지의 바다로 내몰았던 대항해 시대의 진짜 연료이자 엔진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야망을 이루려면 당연히 함대도 특별해야겠죠. 이건 그냥 고기잡이배 몇 척 때우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때로는 정복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말 그대로 원정군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함대는 총 4척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배가 바로 기함인 상 가브리엘호와 상 라파엘호입니다. 이 2척은요, 그냥 만든 배가 아니에요. 다가마보다 먼저 아프리카 남쪽 끝을 발견했던 전설적인 탐험가 바르톨레뮤 디아스가 직접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디아스가 뭐라고 했겠어요? 야, 내가 직접 가보니까 말이야, 그쪽 바다는 장난이 아니더라. 예전에 쓰던 날렵한 카라벨선 어림도 없어. 더 크고 튼튼하고 보급품 꽉꽉 채울 수 있는 사닥돛 배가 아니면 절대 못 버텨. 바로 그 뼈저린 경험에서 나온 당시로서는 최첨단 원정선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배들에는요, 무기나 식량 말고 아주 특별한 짐이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파드랑이라고 부르는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돌기둥이에요. 이게 뭐냐, 그냥 여기 왔다감 하고 세우는 기념비가 절대 아닙니다. 새로 발견한 땅에 이걸 딱 박는 순간, 그건 온 세상에 대한 선언인 겁니다. 이제부터 이 땅은 우리 포르투갈 국왕 폐하의 땅이다 라고 도장을 쾅 찍는 행위였던 거죠. 지도를 그리면서 동시에 제국의 영토를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아주 강력한 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1497년 7월 8일
드디어 함대가 리스본 항을 떠납니다. 카보베르데 제도에서 마지막으로 물과 식량을 채운 다음에 그들은 아주 대담한 선택을 해요. 보통 배들처럼 해안선을 따라서 안전하게 남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망망대해 한가운데로 뛰어든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무려 석 달 동안 한 뼘의 땅도 보지 못할 걸 각오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야말로 목숨을 건 도박 같은 항해술이었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좀 섬뜩하지 않으세요? 7월 말에 바다로 나가서 11월 초에 땅을 봤어요. 석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항해일지에 기록할 만한 사건이라고는 10월 27일에 고래떼랑 물개 본 거. 이거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매일 아침 눈을 떠도 어제와 똑같은 수평선, 저녁에 잠들 때도 똑같은 수평선. 이건 낭만적인 크루즈 여행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력을 한계까지 시험하는 거대한 해상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무려 93일 만에 드디어 육지를 발견했을 때 그 안도감이 어땠을지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드네요. 그들은 자신들이 세인트 헬레나라고 이름 붙인 만에 닻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고대하던 땅을 밟는 기쁨도 잠시, 그 땅의 주인을 만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마주친 인간은 혼자서 꿀을 채집하던 원주민 한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다 가마는 꽤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그를 해치지 않고 배로 데려와서 음식을 주고 포르투갈 옷을 입혀서 다시 돌려보내죠. 일종의 외교적인 제스처를 취한 건데 다행히 다음 날 이 작은 친절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몇몇 원주민들이 경계심을 품고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물 교환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늘 하던 대로 아프리카 기니 해안에서 잘 먹혔던 싸구려 방울이나 반지 같은 장신구들을 꺼내놨겠죠. 그런데 이거 원주민들은요? 유럽인들이 그토록 목숨 거는 금이나 은에는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대신에 뭘 보고 눈이 반짝였냐? 딸랑딸랑 소리나는 작은 방울, 값싼 주석 반지 같은 거였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취향이 다르네 이 수준이 아니죠. 우리가 가진 부의 기준, 가치의 척도가 여기선 전혀 통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왔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처음 분위기는 놀랍게도 굉장히 평화로웠다고 해요. 원주민들이 피리로 그들만의 음악을 연주하니까 포르투갈 선원들은 배 위에서 트럼펫을 불고 춤을 추면서 화답했대요. 말은 한마디도 통하지 않았지만 음악과 춤으로 잠시나마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두 문화 사이의 아슬아슬한 평화. 과연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평화는 정말 허무하게 깨져버립니다. 하루도 채 가지 못했어요. 항해일지에는 왜 싸움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인 원인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소한 오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무례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이 첫 만남의 끝은 악수가 아니라 피를 부른 싸움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총사령관인 다가마 본인까지 다리에 화살을 맞고 쫓겨나듯 도망쳐야 했어요. 이 새로운 땅이 보여준 첫 얼굴은 환대가 아니라 아주 냉혹한 경고였던 셈입니다.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경계심만 가득 가는 채 함대는 11월 16일에 다시 닻을 올립니다. 이제 그들의 눈앞에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포르투갈 선배들이 도전했다가 좌절의 눈물을 흘렸던 궁극의 목표,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며칠 동안 미친 듯이 불어대는 역풍과 사투를 벌인 끝에 그들은 마침내 희망봉을 도는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지도에 있는 한 지점을 통과한 게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이전에 바르톨로무 디아스가 선원들이 더는 못 가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야 했던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한계선을 다가마의 함대가 드디어 넘어선답니다. 이제 그들의 배는 인도양에 떠 있었어요. 서쪽에서 온 유럽배로서는 역사상 단 한 번도 들어와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바다에 발을 들인 거죠. 희망봉을 돌아 상브라스만이라는 곳에 닻을 내렸는데 거기서 또 새로운 원주민들과 마주쳤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되는 꽤 큰 무리였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이전 같은 끔찍한 충돌은 없었어요. 오히려 붉은 모자를 주고 소를 얻는 식으로 필요한 물자를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만 안쪽에 있는 작은 섬은 그야말로 생명의 보고였습니다. 해변은 수많은 물개들로 뒤덮여 있었죠. 그런데 선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생명체였습니다. 항해 일지에 남겨진 묘사가 정말 생생해요. 오리만큼이나 큰 새인데 날개에 깃털이 없어서 날지를 못해. 그리고 우는 소리가 꼭 당나귀 같아. 여러분, 이게 뭘 묘사하는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펭귄이에요. 유럽인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펭귄을 보고 남긴 기록인 거죠. 얼마나 황당하고 신기했겠어요. 날지 못하는 새라니, 당나귀처럼 우는 새라니. 일지에 포틸리카요스라고 기록된 이 이상한 새의 존재는 자신들이 이제껏 알던 상식과 자연 법칙이 통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줬을 겁니다. 떠나기 전에 이들은 늘 하던 그 의식을 치릅니다. 거대한 나무 십자가를 세우고 포르투갈의 상징인 파드랑을 땅에 박죠. 이제 여긴 우리 땅 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배가 무태서 멀어질 때 선원들이 뭘 봤을까요? 해안에 있던 원주민들이 그들이 세운 십자가와 돌기둥을 부숴버리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었을 겁니다. 여긴 너희들 땅이 아니야. 그리고 우린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거야. 라는 아주 분명한 저항의 표시였죠. 자, 상브라스만을 뒤로 하고 미지의 아프리카 동쪽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갈 때 함대의 상황은 그야말로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희망봉 통과라는 첫 번째 거대한 목표는 달성했죠. 이건 엄청난 성취입니다. 하지만 원주민과 피를 흘리는 위형도 겪었고 마실 물은 점점 바닥나고 있었죠. 고난이 닥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가 나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펭귄 맡은 새로운 발견의 가능성도 열려 있었어요. 그야말로 모든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네, 그들은 대서양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희망봉을 돌았다는 건 기나긴 튜토리얼을 끝냈다는 신호일 뿐이었어요. 이제 그들 앞에는 수천 년 동안 아랍과 인도 상인들이 거미줄처럼 엮어놓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인도양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바다에서 또 어떤 놀라운 발견과 상상도 못할 위험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우리는 지금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위대한 항해,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바로 바스쿠다 가마의 첫 인도 항해인데요. 이 이야기는 어떤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이름 모를 한 선원의 눈으로 본 아주 생생한 기록입니다. 이 낡은 책 속에는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세계의 지도를 영원히 다시 그린 그 결정적인 순간들이 정말 숨막히게 담겨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해류와 바람, 그야말로 자연과의 사투 끝에 마침내 아프리카의 끝, 희망봉을 돌아섰습니다. 이 문장에서 느껴지는 그 안도감,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다시는 뒤로 밀려나지 않았다. 이제 그들 앞에는 드넓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인도양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해 보이는 바다는요, 사실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종류의 시험들을 잔뜩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희망봉을 넘어서 새로운 대항과 새로운 위험들입니다. 이전에 바르톨로뮤 디아스가 탐험했던 가장 먼 지점, 그 마지막 흔적을 이제 뒤로 하고요. 함대는 말 그대로 지도에 없는 바다로 나아갑니다. 이제부터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유럽인으로서는 처음 밟는 길이 된 거죠. 이 순간부터 이 여정의 성격은 완전히 바뀝니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낭만 같은 건 이제 없어요. 이제부터는 오직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투쟁이 시작됩니다. 망망대해 위에서의 삶은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모두가 기뻐해야 할 크리스마스 날, 그들을 맞이한 건 배의 심장과 같은 중앙 돛대가 쩍 하고 갈라진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밧줄을 칭칭 동여매서 겨우 위기를 넘겼지만 불과 사흘 뒤에는요, 거친 파도에 닻을 내리다가 밧줄이 툭 끊어지면서 소중한 닷 하나를 그냥 바닷속에 수장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곧이어 생명과 직결된 가장 끔찍한 문제가 터지고 말죠. 바로 마실 물이 바닥나기 시작한 겁니다. 상황은 정말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선원 한 명에게 하루 동안 허락된 물의 양이 고작 1쿼틀류.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작은 물병 하나도 채 안 되는 양이에요.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돛을 올리고 내리는 고된 노동을 하면서 하루 종일 버텨야 하는 물의 양이 고작 저것뿐이었던 거죠. 심지어 음식을 조리할 담수조차 없어서 짠 바닷물을 그대로 퍼썼어야 했습니다. 매 끼니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지독한 짠맛은 세상 끝에 우리만 홀로 버려졌다는 그 절망적인 현실을 정말 끊임없이 아주 고통스럽게 일깨워 주었을 겁니다. 네, 첫 만담입니다. 부제는 좋은 사람들의 땅이네요. 현재 모잠비크 해안을 따라서 계속 북쪽으로 향하던 그들은 마침내 육지를 발견하고 보급품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현지 주민들, 이것이 바로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세상의 나머지 절반이라고 여겨졌던 미지의 땅과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었습니다. 일지는 이곳을 테라 다보아 젠트, 즉 좋은 사람들의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의 눈에 비친 이 사람들은요, 이전에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에서 만났던 부족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일단 아주 친절했고요. 긴 활과 창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장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장신구였습니다. 팔과 다리에 구리로 만든 장신구를 주렁주렁 차고 있었고, 허리춤에는 상아로 아주 멋지게 만든 칼집에 단검을 차고 다녔죠. 이건 그저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무역과 문화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아주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다행히 콩고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통역관 덕분에 의사소통도 가능했죠. 이 첫 만남과 교류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다가마는 족장에게 재킷과 붉은 바지, 모자와 팔찌 같은 것들을 선물했는데요. 족장은 이게 마음에 쏙 들었는지 부족맨들 앞에서 이것 좀 봐, 내가 이런 선물을 받았어 하고 의기양양하게 뽐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나라에 있는 건 뭐든지 답례로 주겠다고 했죠. 정말 오랜 고난 끝에 마주한 이 평화로운 환대는 지칠 대로 지쳐있던 선원들에게 정말 큰 희망을 안겨주었고요. 그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곳의 강에 아주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들이 붙인 이름은 바로 리우 두 코브르, 즉 구리의 강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사람들 팔과 다리, 심지어 머리카락에도 구리 장신구가 정말 널려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들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다른 자원과 무역망을 가진 새로운 지역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자, 이제 구리의 강을 떠나서 또 한 달을 항해한 끝에 함대는 마침내 하나의 섬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경험은요, 그들의 편협했던 세계관을 정말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모잠비크. 인도양을 주름잡고 있던 거대하고 정교한 이슬람 무역 제국과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부제부터 심상치 않죠? 환대와 배신. 이 일지의 기록에는 선원들이 느꼈을 그 당혹감이 정말 생생하게 묻어납니다. 눈앞에 나타난 사람들은 그들이 상상했던 그런 원주민이 아니었어요. 아주 질 좋은 리넨과 면으로 만든 옷을 차려입고 허리에는 번쩍이는 칼과 단검을 찬 세련된 상인들이자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넓은 이슬람 세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고도로 발달한 문명의 일부였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첫 만남은 아주 따뜻한 환배로 시작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지인들은 창박한 피부를 가진 이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같은 무슬림, 아마도 북쪽에서 온 투르크인일 거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나필이라는 트럼펫까지 불면서 그들을 환영했죠. 하지만 이 운명적인 오해 위에 세워진 환대는요, 곧 치명적인 의심과 피비린내 나는 폭력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모잠비크의 통치자인 술탄, 즉 샤리투가 위풍당당하게 직접 기함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포르투갈인들이 교역품으로 내놓은 값싼 물건들을 아주 경멸하듯이 쳐다볼 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전에 만났던 순박했던 족장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존재였죠. 그는 다가마에게 터키에서 왔는지 무엇을 찾으러 왔는지 물었습니다. 다가마는 향신녀와 기독교인을 찾으러 왔다고 대답하죠. 그러자 술탄은 아주 친절하게도 그들을 안내해줄 항해사 2명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바로 이 친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배에 탄 항해사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끔찍한 음모를 실토하고 맙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지는 인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항해사들은 북쪽에 당신들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이 있다는 달콤한 거짓말로 함대를 유인해서 당시 이 지역의 강력한 항구 도시였던 킬로아로 끌고 가 함대 전체를 납포하고 선원들을 노예로 삼으려 했던 거죠. 그들의 친절은 처음부터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습니다. 배신이 발각되자 거짓된 평화는 그야말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호적으로 보이던 현지인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저기로 가득 찼죠.
당장 마실 물을 구해야 했던 포르투갈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칼을 뽑아들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처절한 교전 끝에 그들은 결국 배에 실린 대포, 즉 봄바르드로 해안 마을을 포격하면서 겨우 이 위험천만한 모잠비크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목적지는 몬바사입니다. 부제가 설상가상이네요. 모잠비크에서 겪은 끔찍한 배신을 뒤로하고 함대는 계속해서 북쪽으로 항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목적지인 부유한 도시 몬바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치명적인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몬바사 항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끔찍한 재앙이 닥칩니다. 기함인 상 라파엘호가 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여울, 즉 얕은 모래톱에 좌초되고 만 겁니다. 절박한 외침이 어둠을 갈랐고 다른 배들은 황급히 닻을 내렸죠. 썰물과 함께 거대한 배는 속수무책으로 모래톱 위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꼬박 하루 동안 선원들은 작은 보트를 타고 깊은 바다에 여러 개의 닻을 내리고 다시 밀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렸다가 온 힘을 다해 밧줄을 당겨 배를 끌어내는 정말 필사적인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이런 최악의 위기 속에서 뜻밖에도 몬바사의 왕으로부터 우호적인 손길이 뻗쳐옵니다. 그는 오렌지와 레몬, 사탕수수 같은 아주 풍성한 선물과 함께 결정적으로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의 반지를 보내면서 함대를 자신의 항구로 정중하게 초대하죠. 하지만 모잠비크에서의 끔찍한 경험은 선원들의 마음속에 이미 깊은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은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환영은 잔인한 거짓말이었죠. 몬바사의 왕은 이미 모잠비크 술탄에게서 이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잠수부들이 소리 없이 다가와 배를 표류시키기 위해 닷줄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잠들지 않고 경계를 서던 한 명의 보초가 이걸 발견하고 소리치지 않았다면 함대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파괴되었을 겁니다. 바스크다가마는 도망치려던 왕의 부하들을 붙잡아서 무자비하게 신문했습니다. 책에는 뜨거운 기름을 떨어뜨리는 고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국 포로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최악의 상상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모잠비크에서 도망친 항해사들이 이미 몬바사 왕에게 모든 것을 알렸고 이 모든 것은 함대가 도착한 순간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항구에서의 나포 그리고 죽음뿐이었던 거죠. 자, 이제 다음 기항지 말린디입니다. 부제는 예기치 않은 동맹이네요. 충격과 기쁜 불신에 휩싸인 채 함대는 또다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2번 연속으로 겪은 끔찍한 배신에 아마 선원들은 이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실패의 벼랑 끝에 선 바로 이곳 말린디에서 마침내 그들의 운명이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들을 구원한 것은 바로 이 지역의 정치 지형이었습니다. 말린디의 왕은 바로 이웃도시이자 방금 탈출한 그 몬바사와 전쟁 중인 숙적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중무장한 포르투갈 함선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숙적인 몬바사를 공격할 아주 강력한 잠재적 동맹으로 보였던 겁니다. 내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라는 이 오래된 격언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의 운명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이전의 2번의 끔찍한 경험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말린디의 왕은 아주 신중하고 정중한 방식으로 신뢰를 쌓아나갔습니다. 선물을 보내고 무엇보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인도까지 데려다줄 항해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죠. 심지어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신이 많은 부하를 인질로 보내기까지 합니다. 이에 다가마도 부하 한 명을 육지로 보냈고요. 마침내 왕이 직접 배를 타고 함선 근처까지 나와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의 우정이 진심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진홍색 비단양산 아래 화려한 청동의자에 앉은 왕과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한 다가마의 만남은 그야말로 서로의 힘과 문화를 존중하는 장엄한 외교 무대였습니다. 왕의 행차에 시와라고 불리는 상아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포르투갈인들은 축포를 쏘고 트럼펫을 연주하며 화답했습니다. 이 힘의 과시를 통해서 마침내 인도 항해의 마지막 열쇠가 될 결정적인 동맹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숱한 배신과 죽음의 위기를 넘어 마침내 든든한 동맹을 얻은 함대. 그리고 그들은 그토록 원했던 것, 바로 계절풍을 타고 인도로 가는 길을 아는 숙련된 항해사를 얻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2000마일에 달하는 망망대해를 건너는 마지막 관문뿐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새로운 항해사를 정말 믿어도 될까요? 그리고 그들이 꿈에 그리던 전설의 도시 캘리컷에서는
과연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여정의 가장 험난하고 중요한 마지막 장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자, 바스쿠 다가마의 함대. 이들은 미지의 바다를 건너서 드디어 동아프리카 해안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곳은 그들이 상상했던 그런 원시적인 땅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미 수백 년 동안 인도, 페르시아, 그리고 아라비아를 잇는 정말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의 심장부였던 거죠. 온갖 향신료와 부가 넘쳐나는 곳인 동시에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배신과 음모가 소용돌이치는 아주 위험한 세계였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생존을 건 항해를 기록한 이 책의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낯선 바다 한가운데 모든 친절한 미소가 사실은 함정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이번 여정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겪어야 했던 신뢰와 배신, 그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말이죠. 그들의 첫 번째 기착지는 바로 모잠비크였습니다. 여긴 그냥 평범한 항구가 아니었어요. 수백 년간 아랍, 페르시아, 인도를 연결해온 이 거대한 이슬람 무역망의 동쪽 관문, 그야말로 최전선이었죠. 포르투갈인들이 아프리카 서쪽 해안에서 만났던 그런 소규모 부족 사회와는 이건 뭐 차원이 다른 겁니다. 고도로 발달된 문명과의 첫 충돌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잠비크 항구에 들어선 포르투갈 선원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항구에는 향신료와 보석으로 가득 찬 상선들이 질비했고 사람들은 비단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옷을 입고 있었죠. 모든 게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따로 있었어요. 그들이 아랍어를 유창하게 쓰고 심지어 자신들과 똑같은 항해용 해도와 나침반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순간 다가마와 선원들은 엄청난 착각에 빠지게 돼요. 어쩌면 이곳이 바로 우리가 수백 년간 찾아 헤맸던 동방의 기독교 왕국, 그 전설 속 프레스터존의 땅이 아닐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된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비극적인 오해가 시작됩니다. 모잠비크의 술탄은 이 낯선 이방인들을 북아프리카에서 온 같은 무슬림 상인, 그러니까 투르크인이나 무어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다가마는 술탄을 전설 속 기독교 왕국의 군주라고 믿었죠. 서로가 완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이 위험한 동상이몽은 안타깝게도 곧 핏빛 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화려했던 환영이 끔찍한 악몽으로 바뀌는 데는 단 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의 우호적인 환대는 둘째 날의 의심으로 변하고 셋째 날의 작은 충돌을 거쳐서 넷째 날에는 결국 전면전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가마는 인지를 잡고서야 겨우 무력으로 그곳을 탈출하죠. 단 5일. 이 짧은 시간은 이 낯선 세계에서 신뢰라는 게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배신에서는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더 거대하고 훨씬 무자비한 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 그 자체였죠. 이제 이야기는 칼과 총의 대결에서 인간과 거친 바다의 처절한 싸움으로 무대를 옮깁니다. 칠흑 같은 새벽, 꽈두득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상 라파엘호가 암초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거대한 배가 속수무책으로 모래톱에 갇혀버린 거죠. 썰물이 되자 배는 완전히 모래 위에 드러났고 자칫하면 두동강 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선원들은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보트를 타고 거친 파도를 넘어 닻을 내리고 다시 밀물이 차오르기만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마침내 모두가 하나 되어 밧줄을 당겼을 때 삐걱거리는 비명과 함께 배가 다시 바다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인간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모잠비크에서의 뼈아픈 배신, 그리고 좌초의 위기까지 넘기고 도착한 몬바사. 이곳의 환대는 이건 모잠비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저처럼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지 않으세요? 너무나 완벽한 환대, 어딘가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몬바사의 왕은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 이 책에 기록된 이 단 한 문장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암시합니다. 환한 미소 뒤에 아주 차가운 칼날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 기만적인 계획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몬바사 왕의 환대는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선물로 양을 보내고 산더미 같은 오렌지와 레몬, 사탕수수를 제공했죠. 심지어 안전을 보장한다는 징표로 자신의 반지를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가장 달콤한 유혹을 건네죠. 위험한 바깥바다가 아니라 안전한 안쪽 항구로 들어오라는 초대까지요. 이 정도면 웬만한 의심도 다 녹여버릴 만한 완벽한 호의처럼 보였습니다. 네, 처럼 보였을 뿐이죠.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그저 정교하게 짜인 덫에 미끼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다가만의 머릿속에서는 이 의심이 한시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잠비크에서의 끔찍했던 악몽이 그에게 정말 값비싼 교훈을 주었던 겁니다. 절대로 섣불리 믿지 마라. 바로 여기서 리더의 고독한 결단이 내려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칠 대로 지친 부하들은 당장이라도 저 안전해 보이는 항구로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가마는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명령하죠. 닻은 외해에 내린다. 이 단 하나의 결정, 이 끈질긴 의심이 결국 함대 전체의 운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다가마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잔혹함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낯선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진실은 때로 고문을 통해 얻어졌습니다. 다가마는 음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포로를 신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다가마의 의심은 현실이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배의 닷줄을 톱으로 썰고 있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현장에서 발각된 자들은 바로 몬바사의 도선사들이었어요. 만약 이 시도가 성공했다면 함대는 꼼짝없이 해안으로 떠밀려가 학살당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의 의심은 사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 행위였으니까요. 고문 끝에 포로들의 입에서 끔찍한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왕의 모든 약속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안전한 항구는 사실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이었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은 너희의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우정의 징표라던 그 반지는 선원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으려는 이 끔찍한 음모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정말 하마터면 함대 전체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연이은 배신으로 선원들의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믿을 수 없게 되었죠. 바로 그때 그들 앞에 새로운 항구 멜린데가 나타납니다. 이곳은 또 다른 함정일까요? 아니면 이 지독한 절망의 끝에서 만난 첫 번째 희망의 불씨일까요? 이 표를 보면 두 도시의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몬바사의 환영은 함정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멜린데의 환영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실했습니다. 몬바사 왕의 동기가 순수한 약탈이었다면 멜린데 왕은 몬바사를 견제하기 위한 상호 이익의 동맹을 원했죠. 그 결과 몬바사에서는 의심과 폭력이 오갔지만 멜린데에서는 연회와 외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한 곳에서는 재앙을 간신히 피했고 다른 한 곳에서는 항해 성공에 가장 중요한 열쇠를 얻게 됩니다. 운명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거죠. 멜린데의 왕은 직접 화려하게 장식된 배를 타고 함대로 다가왔습니다. 악사들은 상아로 만든 트럼펫을 연주하며 그들을 맞이했죠. 포르투갈인들이 예의를 갖춰 대포로 예포를 발사하자 왕은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오랫동안 칼날처럼 서 있던 선원들의 긴장이 비로소 녹아내렸을 겁니다. 아, 이곳에서는 칼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오가는구나. 마침내 진정한 파트너를 만난 것이죠. 멜린데는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인도라는 거대한 문을 열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열쇠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 열쇠는 금은 보아도 강력한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지의 바다를 건너게 해줄 단 한 사람, 최고의 항해사였습니다. 2220마일,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로 바꾸면 약 3570km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건너야 할 아라비아 해의 거리입니다. 육지 한 점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를 오직 계절풍과 밤하늘의 별자리에 의지해서 건너야만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함대 전체가 지도 위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거리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서 최고의 항해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고난의 끝에서 응답이 찾아옵니다. 멜린데의 왕이 다가마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인 거죠.
이 책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구자라트 출신의 기독교인으로 그 누구보다 캘리커스로 가는 길을 잘 아는 도선사를 제공하기로 약속합니다. 이 한마디에 원정의 모든 미래가 걸려 있었고 이제 그 미래는 마침내 보장되었습니다. 이 구자라트 출신 도선사는 그냥 길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아프리카 해안에서 겪었던 모든 배신과 고난에 대한 보상이자 유럽의 대서양과 아시아의 인도양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다리였습니다. 그가 다 가마의 배에 오르는 그 순간 수세기 동안 굳게 닫혀있던 인도로 가는 바닷길은 마침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자, 마침내 인도의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염원하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과연 이 험난한 여정의 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또 다른 거대한 도전의 시작일까요? 전설의 도시 캘리컷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지 이 책의 다음 부분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스코 다가마의 첫 항해 일지, 그 여정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원정대가 인도의 도시 캘리컷에서 보냈던 정말이지 결정적이면서도 엄청난 긴장감이 흘렀던 그 시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바로 이 한 문장, 이 문장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극적인 상황을 사실상 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이 인도에서 보낸 시간, 그 시작은 정말 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끝은요? 배신과 갈등으로 얼룩진 채 막을 내리고 맙니다. 자, 이제 곧 펼쳐질 이 거대한 문화적 충돌의 무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스코 다가마와 그의 선원들은요, 자신들이 드디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전설 속의 기독교 왕국에 도착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들의 상상과는 정말이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캘리컷에서의 첫 만남부터가 사실은 거대한 오해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두 세계관이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요?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거든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현지인의 안내를 받아 어떤 큰 사원에 들어갔는데 이걸 완전히 자기들 식대로,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린 거예요. 책에 기록된 걸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원 구조를 보면서 이거 우리 교회랑 되게 비슷한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구리로 된 문이라던가 성소처럼 보이는 공간, 심지어 사제들이 뿌려주는 물을 보고는 당연히 성수라고 믿어버리고 이마에 바르는 흰흙도 무슨 성스러운 의식의 일부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이 모든 상황을 압축하는 말이 하나 나와요. 주앙드 사라는 인물이 동료한테 속삭였다는 그 말. 만약 이게 악마라면 나는 진정한 하느님을 섬기겠다. 이야,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낯선 광경에 대한 그 극도의 혼란스러움.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는 그 처절함까지. 결국 이 작은,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오해가 이들이 마주한 두 세계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된 거죠. 이런 종교적인 혼란과는 별개로 바스쿠다 가마의 임무, 그 본질은 결국 상업에 있었습니다. 돈이었죠. 그리고 그는 방금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무역 네트워크의 심장부, 바로 그 중심에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캘리컷은 그냥 평범한 항구 도시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이곳은 무슨 변방의 외딴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캘리컷은 동남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그 거대한 무역망을 흐르는 피가 모이는 대동맥 같은 곳이었습니다. 온갖 귀한 향신료가 전부 이곳을 거쳐갔고 상상도 못할 부가 여기에 쌓여 있었죠. 다가마가 도착한 곳은 바로 그 부의 심장부,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이 표를 좀 보시죠. 이게 바로 바스쿠다 가마가 목심을 걸고 그 머나먼 바닷길을 뚫으려고 했던 이유, 그 핵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가 깨부수고 싶었던 기존의 시스템이죠. 당시 정양 하나가 유럽 사람들 식탁에 오르기까지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시작은 말라카입니다. 여기서 수확된 정양이 캘리컷으로 와서 아랍 상인들의 배에 실려요. 그리고 메카 근처 지다에서 첫 번째 세금을 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반도 투우주에서 두 번째, 거기서 또 낙타에 실려서 카이로로 가서 세 번째 세금을 또 내요.
마지막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베네치아 상인들 손에 넘어가기 전에 최종 관문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이 정말 끝도 없는 중간 상인들과 세금의 사슬 보이시나요? 바로 이것 때문에 유럽에서 향신료 가격이 금값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금과 같은 무게로 거래됐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당시 향신료 무역이 만들어내던 부의 규모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집트의 술탄 혼자서 자기 땅을 지나가는 향신료에 붙는 관세만으로 매년 벌어들이는 돈이 무려 60만 크루자도였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돈으로 프레스터존의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다른 왕에게 매년 10만 크루자들을 지원해 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다가마의 임무는 단순히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 막대한 부의 흐름, 그 물줄기를 통째로 포르투갈로 돌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그냥 선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캘리컷의 무역을 독점해왔던 아주 강력한 무어인 상인들에게는 직접적인 위협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깨러온 침입자, 바로 그렇게 보였던 거죠. 이 무어인 상인들은 포르투갈인들이 자신들의 생업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됐는지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인도양을 자신들의 앞마당처럼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낯선 이방인들이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러 왔다는 걸 직감한 겁니다. 그래서 즉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전략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자모린의 자존심, 그리고 자모린이 자신들의 무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었죠. 첫 단계는 선물 공격이었습니다. 다가마가 가져온 선물을 보면서 아니, 위대한 왕께 고작 이전 싸구려를 바치다니요 하면서 깎아내리기 시작했죠. 그 다음엔 포르투갈인들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저들은 왕이 보는 사절단이 아니라 그냥 바다를 떠도는 해적일 뿐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속삭였죠. 그리고 자신들의 막대한 부를 이용해서 왕과 신하들을 매수하고 또 한편으로는 압박했습니다. 저들을 받아들이면 이 왕국에 큰 재앙이 닥칠 겁니다. 라고 경고하면서요. 이것이 바로 책에서 말하는 1000가지 속임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포르투갈인들이 아프리카에서는 꽤 유용하게 교역했던 이 소박한 물건들 있죠. 이게 부유하고 세련된 인도의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아주 냉혹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한 겁니다. 그들이 가져온 조악한 상품들은 당시 동방세계에 비해 유럽의 경제력과 기술력이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굴욕적인 증거였어요. 그리고 이건 포르투갈인들의 신뢰도를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존의 무어인 상인들, 다른 한쪽에는 이 이상하고 끈질긴 이방인들이 가진 미지의 가능성. 이 둘 사이에서 캘리컷의 통치자, 자모리는 아주 신중하면서도 결국에는 적대적인 게임을 시작합니다. 양쪽을 저울질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던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관계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약 2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신뢰가 어떻게 꾸준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파괴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첫날 그 선물 문제로 시작된 삐걱거림은 불과 15일 만에 포르투갈의 상품이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조롱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40일이 지나자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제약이 걸리기 시작했고 60일째가 되자 자모리는 당신들도 다른 상인들과 똑같이 세금 내시오라며 특별 대우를 완전히 철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70일이 되자 신뢰는 완전히 붕괴됐고 그들은 사실상 캘리컷에 갇힌 신세, 즉 억류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당시의 다른 기록에 나오는 이 구절은 무어인 상인들이 캘리컷에서 얼마나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모린 입장에서는 그들의 영향력을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왕국의 부와 권력 자체가 이 상인들과의 관계에 깊숙이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모험보다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안전한 길을 선택한 겁니다. 74일이라는 시간이 끝나갈 무렵 물밑에서 들끓던 긴장감은 마침내 폭발하고 맙니다. 원정대 전체를 함정에 빠뜨릴 뻔한 직접적인 대결로 이어진 거죠. 이제 외교적인 해법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친절한 환대라는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사실상 인질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육지에 있던 다가마와 선원들은 자신들의 배로 돌아갈 방법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다가마는 이 요구가 함정이라는 걸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만약에 배를 해안 가까이 댔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배에 남아있던 그의 형 파울로는 다가마가 포로로 잡혔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를 구하기 위해 무작정 배를 몰고 왔다가 완벽하게 준비된 매복에 걸려들게 될 터였습니다. 그는 이 위험천만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상황은 단순한 무역 분쟁에서 이제 인질극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자모린 측은 다가마를 압박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육지에 남아있던 그의 부하들과 물건들을 모조리 빼앗아서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제 다가마에게 남은 선택지는 둘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전면전을 벌이는 것뿐이었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최후의 충돌, 그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자모리는 육지에 있는 모든 물건을 몰수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가마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대담한 수를 둡니다. 그게 뭐였냐면 마침 그의 배를 구경하러 왔던 캘리컷의 고위 인사 여러 명을 그대로 배에 붙잡아버린 겁니다. 이제 양쪽 모두 서로의 인질을 잡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것이죠. 다가마는 자신의 부하들을 되찾기 위해 직접 인질을 잡는다는 엄청난 도박을 감행한 겁니다. 그야말로 숨막히는 인질 교환이 끝난 후 다가마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적대적으로 변해버린 이 캘리컷 항구에서 자신의 함대를 빼내는데 전력을 다했죠. 더 이상 머무를 이유도 그리고 머물러져도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출발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이건 거의 혼란스러운 탈출극에 가까웠죠. 인질 교환을 통해 부하들은 간신히 돌려받았지만 가져온 상품의 상당 부분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타가마는 보복의 의미로 자기가 잡은 고위 인질 중 일부는 풀어주지 않은 채 1498년 8월 29일 캘리컷을 떠납니다. 심지어 항구를 빠져나가면서 자기들 배로 접근하는 다른 배에서 현지인들을 추가로 납치하고 해안을 향해서 경고의 의미로 포탄까지 발사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포르투갈과 캘리컷 사이에 결코 지울 수 없는 깊은 적대감을 새겨 넣었습니다. 나중에 사람을 보내 편지로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네, 그들은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역사적인 대단한 성취였죠. 하지만 평화로운 무역 관계를 수립한다는 임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완전히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캘리컷에서의 74일은 그들에게 귀한 향신료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아주 강력하고 뿌리 깊은 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들은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귀한 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평화로운 교역이 아닌 피비린내 나는 기나긴 갈등으로 채워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목숨을 걸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로운 세계, 어마어마한 부를 발견했죠. 그런데 진짜 공포는 바로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책은요, 바스코다가마의 첫 인도 원정에 함께했던 한 이름 없는 선원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을 통해 우리는 영광스러운 귀환 뒤에 숨겨진 잔혹한 대가, 그리고 세상을 영원히 바꿔버린 그들의 유산을 아주 생생하게 따라가 볼 겁니다. 이건 승리자의 기록이 아니죠. 거의 시면에서 터져나온 비명에 가깝습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를 그 끔찍했던 귀향길의 현실 한복판으로 그냥 훅 끌어당깁니다. 그들을 죽인 건 칼도 포탄도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몸 안에서부터 서서히 자라나는 아주 교활한 질경이었습니다. 먹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조차 끔찍한 고문이 되어버리는 상황. 상상이 가시나요? 내 잇몸이 부풀어 올라서 단단한 이빨을 뒤덮는 그 끔찍한 느낌. 그리고 동료들이 바로 옆에서 하나 둘씩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가는 걸 지켜봐야만 했던 그 절망을 말입니다. 30명. 이 숫자는 전체 사망자 수가 아닙니다. 귀향길의 딱 한 구간, 그것도 단 하나의 질병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숫자예요. 심지어 이건 다른 이유로 이미 수많은 동료를 잃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불과 몇 달 만에
괴열병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적이 함대 전체 인원의 상당수를 집어삼킨 겁니다. 배 위에 떠다니는 이 조용한 공포가 그 어떤 거친 폭풍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마주한 첫 번째 시련은 바로 이 귀환의 대가였습니다. 인도로 갈 때만 해도 아라비아해는 희망으로 가득 찬 아주 순조로운 항해였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길은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결코 깨어나지 못할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렸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차이죠. 똑같은 바다를 건넜는데 돌아올 때는 거의 4배나 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도로 갈 때는 순풍이 돛을 가득 채워줬지만 돌아올 때는 바람이 그냥 뚝 끊겨버린 겁니다. 몇 달 동안 돛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배는 망망대해 위에 갇힌 거대한 감옥처럼 거의 움직이지 못했어요. 희망으로 가득 찼던 푸른 바다가 이제는 절망의 잿빛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몇 달 동안 바다에 갇혀서 딱딱한 건빵과 소금에 절인 고기만 먹는다는 건 그 자체로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괴열병이 선원들을 덮친 겁니다. 당시에는 이게 비타민C 부족 때문이라는 걸 전혀 몰랐지만 그 끔찍한 결과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죠. 여기 나온 것처럼 온몸이 붓고 잇몸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 결국 아무런 외상도 없이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들을 죽인 건 폭풍도 적의 공격도 아니었어요. 바로 자신들의 배 안에서 그들을 살려야 할 식량에서 비롯된 보이지 않는 적이었습니다. 사망자는 매일같이 나왔고 마침내 각 배에는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있는 건강한 선원이 고작 7, 8명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시의 범선은요, 말 그대로 수십 명의 힘이 있어야 돛을 올리고 밧줄을 당길 수 있는 거대한 기계였어요.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줄어드니 기능적으로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진 거나 다름없었죠. 닻을 올리는 것 물론이고 갑작스러운 바람에 맞춰 돛을 조절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겁니다. 원정대 전체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유령선이 될 위기에 처한 거죠. 이 상황에서 그들은 정말 가슴 찢어지는 필사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의 일부를 파괴해야만 했던 거죠. 상라파에로는 그냥 나무로 만든 배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의 집이었고 그들의 희망을 담았던 그릇이었어요. 귀중한 화물을 다른 배로 필사적으로 옮긴 다음에 그들은 남은 인력을 합치기 위해서 자기들 손으로 배에 불을 질렀습니다. 마치 희생제물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기억의 조각으로 그 배에 선수상을 건져냈습니다. 그 배와 함께 수장된 동료들을 기리는 유일한 기념품으로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이겨내고 그들은 마침내 다시 한번 아프리카의 남쪽 끝 희망봉을 돌았습니다. 아프리카 해안에 정박해서 신선한 식량을 구하자 생존자들은 지긋지긋했던 괴혈병의 소나기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바다는 마치 마지막 심수리자도 부리듯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남쪽으로 항해하면서 마주친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그들을 괴롭혔어요. 몸속의 적을 물리치자 이번에는 자연 그 자체의 무자비함과 싸워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귀향길을 견뎌낸 생존자들이 가져온 건 단순히 향신료 화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지식이었죠. 포르투갈의 미래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청사진을 제공할 바로 그 정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항해의 진짜 전리품은 뭐였을까요? 계피와 정향 너머의 세계의 힘의 균형을 통째로 뒤흔들 만한 그 전략적 정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표를 보면 당시의 시스템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스쿠다 가마가 막 파괴하려는 세상이죠. 자, 정양 하나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향료 제도인 물라카에서 시작해서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하면 현지 통치자가 세금을 떼어갑니다. 아라비아를 거쳐 이집트에 도착하면 술탄이 또 어마어마한 몫을 떼어가죠. 그 다음엔 낙타로, 또 배로. 모든 단계마다 모든 상인과 통치자들이 통행세를 붙입니다. 그러니 마침내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이 정향을 살 때쯤이면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백 년간 이어진 베네치아와 이슬람 세력의 독점 체제였고 다가마는 이 모든 중간 단계를 완전히 건너뛸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걸 증명할 영수증을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죠. 원산지인 캘리컷에서는 후추를 약 4크루자도, 당시 포르투갈 금화 기준으로 그 정도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후추가 기존 무역로를 거쳐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면 가격이 15크루자도까지 치솟습니다. 거의 4배죠. 이 엄청난 차액은 문송비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중간 상인들이 챙기는 순수한 이익이었던 거죠. 포르투갈은 이제 그 모든 이익을 독차지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겁니다. 그들이 가져온 건 본질적으로 제국 건설 설명서였습니다.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보였죠. 예를 들어 동방 어딘가에 있다는 전설 속 기독교 왕 프레스터 존의 왕국에 대한 단서가 있었고요. 이건 이슬람 세계를 포위 공격할 동맹을 찾으려는 유럽인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었죠. 또 전투 코끼리를 사용하는 현지 군대의 규모 같은 군사 정보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루비를 찾을 수 있는지, 어떤 유럽 물건이 인도에서 잘 팔리는지, 심지어 현지 선원들이 나침반도 없이 어떻게 별을 보고 항해하는지까지. 이건 여행기가 아니라 정복을 위한 완벽한 사업 계획서였던 셈입니다. 자, 살아남은 배들이 간신히 리스본 항구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성공 소식은 들불처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대륙 전체의 야망에 불을 지폈죠. 수세기 동안 상상만 해왔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마누엘 국왕은 이 서사의 힘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는 경쟁국인 스페인 군주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단순히 돈을 벌었다고 자랑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이 원정을 기독교 세계 전체의 승리로 포장했습니다. 이건 이윤의 문제가 아니라 신의 영광을 위한 성스러운 임무였다고 주장한 거죠. 이건 앞으로 벌어질 정복전쟁을 성전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려는 아주 계산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이점을 확실히 굳히기 위해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곧바로 유럽의 최고 종교 권위자인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서 새롭게 발견한 땅과 항로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잠재적인 경쟁자들, 특히 스페인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탐험 결과를 국제법의 이름으로 공인받으려는 굉장히 영리한 수였죠. 한편 왕이 신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리스본의 상인들은 전혀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세르니지 같은 상인들은 신의 영광이 아니라 일생일대의 사업 기회를 본 거죠. 이건 그들의 최대 경쟁자인 베네치아 상인들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중간 상인을 건너뛰고 부의 원천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다 가마의 귀한 소식은 유럽 상인들에게 그야말로 골드러시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대항해 시대를 이끈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영광과 제국의 확장, 그리고 신의 가호를 추구하는 왕실이라는 엔진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냉철하게 이윤을 계산하고 독점 타파를 꿈꾸는 상인이라는 엔진이 있죠. 이 두 가지 야망, 즉 경건함과 이익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이후 수세기 동안 유럽의 전 지구적 팽창을 이끌게 될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강력한 동력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하죠. 이 항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장기적인 결과를, 찬란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깊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 복잡한 유산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모든 성공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비판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의 서문 자체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 문장은 섬뜩할 정도로 예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새로운 부가 과연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이건 현대인의 시각으로 과거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포르투갈 제국이 막 시작되던 바로 그 순간부터 속삭여졌던 의심이며 갑작스럽고 거대한 부 뒤에 흔히 따라오는 부패와 파멸에 대한 예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한쪽 면에는 눈부신 영광이 새겨져 있지만 그걸 뒤집어 보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거죠.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연 것은 분명 위대한 업적이었지만 그 길은 동시에 식민 지배와 착취 그리고 기존 문명과의 폭력적인 충돌로 이어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영광과 그림자는 결코 떼어낼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항해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사실상 제1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마가 가져온 지도는 정복을 위한 로드맵이 되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온 포르투갈 함대는 단순히 무역을 하러 온 상선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대포를 싣고 왔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주요 항구들을 점령하고 폭력에 기반한 독점 체제를 구축했으며 모든 부를 왕실로 보냈죠. 마침내 포르투갈 국왕은 이 거창한 칭호를 자신의 이름에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라 인도양 전체의 새로운 군주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입니다.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들이 가진 복잡하고 또 모순적인 본질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죠. 이 항해는 유럽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부의 시대, 즉 발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양의 오랜 무역 네트워크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종말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